한 가지 전달하고 합시다. 첫날에 밴드 주소를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접근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주소하고 똑같은 주소가 누군가가 만들어진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소를 만들면 밴드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분은 한 칸을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소는 쭉 다 붙어 있고 그분은 한 칸을 딱 띄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 있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서 밴드가 초과해서 못 들어간다고 된다고 그냥 취향과는 관계없지만 하나 두세요. 밴드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인원을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을 1000명으로 만드는 밴드는 광고가 안 붙어요. 근데 무제한으로 하면 광고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 밴드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해서 가입이 불가합니다라는 멘트가 안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모르겠더라고 그 이유를. 근데 지난주 우리 학원 야간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밴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밴드 주소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치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 하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밴드가 뜰 거고 제 밴드에는 제 사진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강량구 치면 또 여러 개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또 개인적으로 그냥 제 이름으로 또 밴드를 만들어서 또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활용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이렇게 접근하세요. 인강 보시는 분들. 그리고 11월, 12월 강의는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내용을 밴드에 먼저 다 올려져 있으니까 올려진 자료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숲복이라는 책이 나올 겁니다. 그 전체를 숲을 보자 그래서 제목이 숲복인데 한 20년 된 교재입니다. 사도 칼라로 만들어져 있고 저도 다른 데서는 제 교재로 강의해요. 그래서 교재와는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요약지라고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말고요. 보시면 기본서보다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요약지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7페이지 정도 있는데 지금 볼륨을 많이 줄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은 한 140페이지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시험 문제는 이 범위를 안 벗어날 겁니다. 밴드 들어와서 합격하신 분들 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좋았다고 막 적어놨죠. 예, 이 교재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PPT로 보여드리는 모든 그림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로 메모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일단 숲복이 나올 때까지만 밴드에 올려지는 그 자료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칠판에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제가 강의했던 모든 학원들은 여기 전자칠판이라고 해서 TV 브라운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이기 때문에 검정색 바탕을 할 필요 없이 하얀색 바탕으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칠판에는 그렇게 쏘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좀 많이 눈이 피곤하다 그래서 지금 검정색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말 자료를 출력하면 전부 다 밑에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다 깔려서 나와요. 말 잉크를 사용하신다면 잉크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될 겁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하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에 다운받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다운받아 놓고 동영상 보실 때는 동영상 보면서 핸드폰에 이걸 띄워서 보시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질문 들어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그냥 좀 더 구체적이 아니라 공공임대라고 해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지난주 우리 수업 끝나고 이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발표했죠. 또 전세 시장에 또 어떻게 발표했던가요? 지금 호텔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적자로 힘들어하는 호텔들 다 매입을 하고 리폼해서 이걸 젊은층들에게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공실로 있는 주택들, 근데 그 공실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아파트는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단독들인데 그 연립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정부가 매입해서 그걸 저 임대주택으로 내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어제 노기는 질적인 수준도 아파트에 버금갈 정도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리폼 시켜서 실적으로 좋게 내놓겠다 그러죠. 자, 그런 게 공공임대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사적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쭉 먼저 확인해 봅니다. 정부는 이 임대료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요? P2. 그 정부가 P2에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진행하는 과정 궁금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질문해요. 그래서 정부는 P2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P2에 주택을 공급합니다. 질적인 수준은 어디가 좋다? 방금 소통하자 해놓고 질적인 수준은 어디가 좋다? 같다, 비슷하다, 그죠? 질적인 수준은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더니 당장 나오는 게 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도 질적인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좀 더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질적인 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 이번에 30평대 아파트도 공급하겠다고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점점 질적인 수준을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적 시장에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봅시다. 질적인 차이는 비슷한데 임대료가 싸니까 저기 있을 필요 없죠. 그럼 저기 수요자가 여기로 이사를 올 거예요. 몇 명이 이사 오는 거죠? 공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한 명이 오겠죠. 그럼 저쪽은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9로 감소해야죠. 그림을 같이 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요는 얼마? 9. 공급은 10. 공급에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다고요?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수요는 9고 공급은 10이 되면 공급량이 더 많죠.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이제 이론상 개념이에요. 어디까지 하락한다? 여기까지. P2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단기만 놓고 보면 이사를 가는 임차인도 P2, 이사를 못 가는 임차인도 P2. 따라서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 질문입니다. 하나하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단기에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OX, X. 자, 이렇게 되면 사적 시장의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수입이 감소한 거죠. 왜 수입이 감소했죠?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얼마나 줄인다? 항상 이론상 시험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론상 얼마나 공급을 감소시킨다? 공공시장에서 증가한 것만큼. 그럼 공급은 얼마? 9. 그러면 단기, 장기. 그럼 장기에는 공급이 어떻게 되었다? 감소. 그러면 장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수요는 10, 수요는 9, 공급도 9. 그러면 다시 임대료는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공공시장으로 이사를 간 임차인은 임대료 얼마 부담하죠? P2. 사적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은 얼마를 부담해야죠? P0. 그럼 이번에는 이사를 간 사람만 혜택을 보지 사적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 형태.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게 언제냐? 공적 시장 임차인 혜택을 보는 게 언제냐? 이런 개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공적 시장으로 이사를 간 임차인은 단기든 장기든 항상 혜택을 본다. 단기든 장기든 항상 혜택을 본다. 근데 사적 시장에 있는 임차인은 언제 혜택을 본다? 단기에만. 효과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표 그림 그렸던 거. 효과 시작. 단기, 장기, 단기가 안 했습니까? 그럼 그거 두고 임대료만 말해보세요. 임대료. 단기 임대료. 하락,
상승, 하락. 그럼 얘는 하락자리죠. 언제 하락이라고요? 단기에. 그러니까 단기에만 혜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공시장으로 이사를 간 임차인은 항상 혜택을 보는 거고, 이중가격이라는 표현 용어 하나 더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 전체 공급량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단기만 딱 보세요. 장기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공급량이 얼마였습니까? 10. 공급량이 10. 정부가 1만큼 공급량을 늘렸죠. 그럼 사회 전체 공급량 얼마가 된 겁니까? 11. 원래는 얼마? 10. 이제는 얼마? 11. 따라 단기는 공급량이 증가한다고. 근데 장기가 되니까 공급량이 감소를 해버렸죠. 얼만큼 감소한 거죠? 정부가 생산한 것만큼. 그러면 장기에는 사적 시장의 공급량은 얼마? 9. 공적 시장의 공급량은 1. 합치면 10. 애초에 공급량이 얼마였죠? 10. 원래 그대로 돌아간 거죠. 그럼 장기가 되면 사회 전체 공급량은 일정 또는 불변 이렇게 된다. 더 이상 시험에 놓을 건 없습니다. 딱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 이제 해결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한 3월 달부터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런 그림 이제 이야기 안 할 거고, 표 그렸던 거 있죠. 지난주 이쪽에다 표 하나 그렸던 것, 이것만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처음이니까 용어들 한번 보자는 거고.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자, 애초에 수요를 봐요. 10이죠. 수급이 일치하죠. 그럼 임대료는 얼마? P0. 수요 1, 공급 1, 임대료 P0. 수요 100, 공급 100, 임대료 P0. 그러니까 원칙상 경제법칙은 장기가 되면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장기 임대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회복이라고요. 장기 임대료는 무조건 회복. 근데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만 장기의 임대료가 상승해요. 이유는 암시장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대답이 놓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봤다는 얘기고, 지금은 아직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1, 2월까지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3월 달부터 이제 이런 그림 안 보여드릴 겁니다. 필요 없고, 바로 시험용을 바로 전환해서 답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합시다. 자, 질문 들어와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오늘 진도 들어갑시다. 자, 오늘은 투자론 합시다. 우리 교과서는 103페이지 가볼까요? (103페이지) 가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내용.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항상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계산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던 해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위험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총 4가지. 첫 번째, 위험이란 뭘까? 위험의 정의.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의 유형들이 있고요.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금융적 위험도 있고, 포트폴리오 위험도 있고, 위험의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위험을 쭉 설명하고 이건 무슨 위험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걸 투자자의 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낮추는 게 일단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위험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게 위험 관리. 그래서 위험에서는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칠판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책을 보면서 제가 체크해 드릴 때는 책을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책을 실제 볼 만한 건 지금 현재는 없어요. 첫날 OT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 이제 처음 시험 준비를 시작하다 보니까 책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책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 그 다음에 반응은 바로 나옵니다. 5분 후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언제 볼 수 있느냐면 책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책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인데 책을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외국어를 해요. 분명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내용을 이해할지 못해서 책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더라. 그건 독특하다고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을 여러 번 보세요. 지금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래서 그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과서를 읽어본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전혀 여러분들이 전공했던 것과는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다른 의미니까. 자, 위험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위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자주 봐요. 어린 아기가 막 뛰어갑니다. 근데 엄마가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그렇게 뛰면 위험하다고. 자, 그런데 목적지까지 이 아기는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했답니다. 다시요. 어린 아기가 뛰어갑니다. 엄마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한테 한마디를 했다고요. 너 그렇게 뛰면 위험해 라고 말을 했고, 근데 아기는 목적지까지 아무런 탈 없이 도착했대요. 이거 위험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상 말하는 위험과 전혀 다른 뜻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일이 없어야 위험한 거고, 어떤 사건이 터져버리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위험의 정의를 통계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표현 처음 본 것 같습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까? 박둥이, 처음 본 겁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확률과 통계에서 다 본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는 확률과 통계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학력고사 범위 안에 안 들어가요. 기억나는 것처럼 행동해봐요. 학력고사 세대는 확률과 통계를 언제 공부했냐면 학력고사 끝나고부터 확률과 통계 진도를 나가요. 근데 그때는 강의하시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험도 끝났는데 별 생각 없으니까 확률과 통계는 안 하죠. 그러니까 분명 교과서에서는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학력고사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수능 세대들은 통계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위험의 정의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그 정의예요. 자,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죠? 저 녀석 넘어질 텐데 엄마는 넘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목적지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져 버렸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게 위험이라고요.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10월 30일이던데요. 자, 내년에 10월 30일 날 합격할 것 같습니까? 곤란할 것 같습니까? 응? 아니, 합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앉아있다면 이 독특한 세계관 아닌가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서 위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는 지금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대가 나오는 것,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위험한 거고, 나는 지금 이거 아무래도 합격 못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위험한 겁니까? 안전한 겁니까? 이건 위험한 거죠. 내 생각과 달라져 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2주 동안
모든 과목들을 쭉 정리를 하면 수업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도저히 1년 만에는 안 되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합격을 했다고요. 그럼 내 생각과는 결과가 달라져 버렸죠. 그게 위험. 그럼 나는 합격할 거야? 합격했어. 이건 위험이 아닌 거죠. 나는 잘못될 것 같아?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위험한 거 아니죠. 내 생각과 결과가 같아지면 위험이 아니고 내 생각과 결과가 달라지면 그것을 위험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딱 지문 하나로만 넣을 수 있는 거겠죠. 이걸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라 그럽니다. 용어를 기억해야죠. 근데 측정 지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측정 지표라고 기억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측정 지표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용어 기억하지 말고 동의어처럼 쓸 겁니다. 위험, 표준 편차, 분산. 시작. 위험. 다시 갑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 이거는 동의어야 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이 두 가지는 둘 다 뭐 시험 지문에서는 하나밖에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다면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도 있을 테니까 기억하세요. 수익, 평균, 기대값. 자, 기억합니다. 시험 지문이 출제가 되면 이 단어가 나와요. 측정 지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요. 그냥 위험 그러면 분산 표준 편차, 수익 그러면 평균 기대값. 자, 동의어처럼 연결해서 기억합시다. 자, 위험에서는 이 5가지가 시험 문제라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5개 중에서 어느 한 가지 내용이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아래 3가지. 아래 3가지는 각각 한 문제. 각각 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는 한 문제 속에 전체를 다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출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5개 중에 어떤 게 제일 불편할 것 같습니까? 얘 둘은 더 이상 할 거 없고 유형은 단순히 암기하면 되고 관리 방법도 단순히 암기하면 돼요. 근데 얘는 단순히 암기하면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태도를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제목, 제목부터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어디에 속한다라는 것. 자, 고도리 칩시다. 고도리 칩니다. 못 먹어도 코다. 못 먹어도 코라고 부르는 투자자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위험. 선호형 가초.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럼 3점의 수도. 당신 가치관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 위험 회피형입니다. 고도리판에서 게임을 안 하고 옆에서 대라 뜯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 사람은 투자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투자를 했다 투자자겠습니까? 혼란스럽죠.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설정해 봐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교과서 105페이지 한번 볼까요? 105페이지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4번. 4번. 거기서 4줄만 확인해 보세요.
위험 추구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칠판에서는 뭐라고 한 거죠? 위험 선호형. 용어들은 다양하겠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일단 입문서에서는 단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개만 했고 각각이 무슨 말인지는 설명이 없는데,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정의에서 잘 틀립니다. 왜?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은 어떤 투자자? 위험하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보통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다 틀리는 겁니다. 자, 위험 회피형은 이런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했다. 위험이 커졌다. 그럼 더 많은 수익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투자자를 위험 회피형이라 그럽니다. 먼저 이런 용어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단어. 제목 뭐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쇄라는 이 단어가 비례한다는 뜻일까요? 반비례한다는 뜻일까요? 비례, 반비례. 위험과 수익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위험과 수익이 반비례라면 반비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둘이 만약 반비례면 수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적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상쇄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런 뜻이죠.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상쇄가 비례다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하고 난 다음에 시험 지문에 이 단어가 뜨면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큰일 납니다. 얘는 제거한다는 뜻이고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에서만 이렇게 번역한다고요. 비례라고. 그러면 나는 큰 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익도 커질 것이고, 나는 위험을 피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수익도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비례, 그것을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위험 회피형,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는 자. 자, 반대로 가면 위험 선호형. 위험 선호형은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제시를 하면 위험, 그까짓 것 얼마든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 둘을 만나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첫 번째 위험 회피형은 위험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수익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위험에. 개념을 잘 잡아요. 위험 회피형은 포인트가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 달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위험이 적다. 그럼 수익도 포기하겠다, 이런 논리. 그런데 위험 선호형은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난 위험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다. 위험 선호형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수익에. 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딱 그걸 기억해요. 위험 회피형은 위험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자고, 위험 선호형은 어디에? 수익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딱 기억하세요. 위험이 커졌다. 더 높은 수익을 달라고 하더라.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한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겠다. 왜? 근본적으로 이 둘은 비례라고 했으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지고 수익이 커지면 위험도 커지는데, 위험 회피형과 위험 선호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달라요. 자, 그거부터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위험 중립형은
위험은 무시. 오로지 수익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자. 시험 치는 그날까지, 내년 10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은 오로지 시험에 있어서는 위험 중립형으로 갈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파악했습니까? 떨어진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다 묻어버리고 오로지 합격한다는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강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위험 중립형이에요. 시험에 있어서는. 떨어진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정의. 먼저 첫 번째 시험 문제, 각각의 정의가 시험 문제. 자, 이 중에 하나씩 들어갈 때는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왜 3점의 수도해도 회피라고 하고 왜 못 먹어도 고라고 불렀는데도 위험 회피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이 합리적인 투자자라서 그래요.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투자자를 전제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위험 회피형이다. 그냥 간단히 갑시다. 모든 경제학의 구조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험 선호냐? 쉽게 표현합시다. 간단하게 위험 선호형 또라이입니다. 그 사람 위험 선호형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말했죠. 애초에 질문할 때 설명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생각하라 그랬죠. 그때 혹시 본인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전제하신 분 있나요? 자, 방금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투자자고. 우리 모두는 다 합리적인 투자자. 자, 그런데 합리적인 위험 회피형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합리적인 위험 회피형은 다시 어떤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그럼 또 하나는요. 공격적 투자자. 그럼 다시 정확히 이제 분리해 봅니다. 3점의 수도 위험 회피형 중에서 보수적 투자자. 나는 못 먹어도 고다. 위험 회피형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 그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먼저 용어들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이 정의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놓으면 잘 틀립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위험 회피형이란, 자,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꼭 하고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합니다. 조금 더 다음 이제 진도가 들어가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입니다.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 그렇죠. 그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위험이 커질수록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자.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은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에이 뭐 그까짓 거 위험이야. 감수할 용이 있다. 이런 투자자. 그럼 위험 중립형은요. 위험 중립형은 위험은 아예 무시. 위험은 아예 안 본다고요.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자. 자,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을 먼저 구분해 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